사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지금 인터랙티브 기사하면서 아카이빙을 처음 해보려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거는 시작일 것 같고 질병 부분이나 이제 과로사 같은 것들 다 포함을 시키게 되면 이것보다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봤습니다. 좀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게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사고가. 거의 똑같은 사고가 거의 똑같은 원인에 의해서 또다시 반복되고 하는 것들을 저희도 요번에 좀 엑셀 작업이나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는데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건지 일단 김현균 실장님부터. 똑같은 사고 반복하는 이유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당시 잠깐 이렇게 좀 조심하다가 다시 또 느슨해지고 또 최근에 하청이 엄청 늘어났는데 하청 업체들은 많이 현장을 많이 이동을 하고 또 하청 노동자들이 업체를 또 이동하고 자꾸 새로운 작업장 또 새로운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죠. 실제로 이제 현대 미포조선과 현대 중공업의 어떤 하청 노동자의 비율은 비율상으로 보면 미포조선이 더 많거든요. 근데 미포조선 이제 야드가 좁아서 하청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이 구역이 한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업체는 딱 거기만 하고 그래서 하청 업체 이동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업장 이동도 크지 않아서 그 작업장에 대한 익숙함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반면에 현대중공업은 엄청 많이 이동을 해요. 물량에 따라서 이동을 하고 또 작업장도 대단히 넓기 때문에 그 하청 노동자들이 생소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그 노동자들이 충분한 안전 교육이나 또 관리자들이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한다거나 이런 조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늘 이제 같은 사고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현대중공업 회사에서는 관리를 잘하면 막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관리라고 하는 게 결국 생산 관리인데 생산 관리 측면에서 보면 하청 업체에서는 빨리 물량을 처리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단가를 빨리 좀 빼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안전을 바탕으로 해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생산 위주의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하청 노동자들은 안전교육을 받는다고 뭐 법적으로 이제 서명되거나 이렇게 하지만 그동안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 조사해 보면 전부 다 가짜로 사인해서 제대로 안전교육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매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 대한 안전한 상태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 안전한 작업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같은 사고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교육을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고 현장에서 대의원들이 안전 점검이나 또는 안전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안전 교육을 제대로 하라고 감시도 하고 있고 또 노동자들도 이제 안전 교육에 대한 노동조합에서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안전 의식이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차이에서 같은 사고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런 관리의 문제 또는 고용 구조의 문제에서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작업 조건이나 뭐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이제 있을 거라고 보고요. 현미향 국장님께서 또 관련해서 좀. 저는 지금 현종지부가 이제 471명 통계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제 유형별로 근데 추락 사고가 이제 전체 사고의 30% 정도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끼임 사고가 한 14%, 깔림 사고가 13%. 그래서 이 세 가지 재해 유형만 합쳐도 57%예요. 그런데 추락, 끼임, 깔림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 조치들을 했을 때 예방이 가능한 재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현대중공업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통계라고 봐지고요. 실제로 9월 27일 날 울산지방법원에서
이제 19년 9월부터 20년 5월까지 이제 중대재해 5건. 이 기간에 이제 노동부가 정기랑 특별 감독을 3번을 했는데 이 3번 한 건에서 이제 산안법 위반으로 635건을 적발했어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이제 한영석 대표 이사를 포함해서 16명이 지금 기소돼가지고 지금 공판을 시작했는데 중대재해가 계속 빈발하는데 노동부가 한번 들어가면 한 번에 한 200개씩 잡아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범죄 일람표를 한번 보면 기본적인 게 뭐 안전난간, 뭐 추락방호망,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여전히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좀 첫 번째 좀 짚어봐야 될 지점이고, 그 다음에 그거는 올해 발생한 중대재해 4건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확인돼요. 예를 들면 4개를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제일 먼저 발생했던 2월에 곡블럭이 떨어지면서 이제 정규직 노동자가 협착돼서 사망한 건은 정규직 노동자가 자기 작업을 마치고 다른 작업을 하러 이동 중이었거든요. 이동 중에 통로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었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아니면 중량물을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이동하는 작업을 할 때 출입금지를 해서 노동자들이 그 아래로 들어가지 않게 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량물이 넘어질 수 있거나 미끄러질 수 있는 전도 방지 조치도 안 돼서 사실 통로라든지 크레인 작업 시 출입금지 조치나 그 전도 방지 조치는 산안법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들이거든요. 셋 중에 하나라도 됐으면 예방이 가능했는데 하나도 안 된 거죠. 그 다음 가장 최근 사고인 9월 30일에 이제 굴착기 끼임 사고도 보면 굴착기가 그 유도자를 배치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작업자들의 출입금지를 시켜서 조치를 했다면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작업을 마치고 휴게 공간으로 가는 노동자의 통로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현대중공업에는 지금도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들이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에서 들어와서 이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일단은 사고 난 그 작업장이나 아니면 기계에 대해서만 일단 내려요. 그러면 이제 현중지부랑 저희 지역의 이제 운동본부에서 중대재해 운동본부에서 함께 가서 항의를 막 해요. 그러면 그 항의가 되면 이제 유사 작업이나 동종 작업에 대해서 작업 중지가 확대돼요. 거기서 끝이에요. 저희는 현대중공업은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전 사업장이 추락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세우고 점검을 하고 개선 계획을 내고 그 다음에 작업 중지 풀어라라고 하지만 노동부는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압박을 느끼는 거는 작업 중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압박을 느끼는데 노동부의 작업 중지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 노동부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화재 폭발 사고 아니면 주변으로 이제 중대재해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만 전 사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를 할 수 있게끔 법이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감독관들이 그 이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 중지에 협소한 규정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작업 중지했을 때 사업주가 압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압박감을 일부 정도는 받겠지만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진 않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현대중공업 특별감독 노동부에서 들어갔는데 감독하던 중에 사고가 나고 감독하고 나오고 다음날 또 중대재해가 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굉장히 시민이나 언론사에서 되게 궁금해해요. 특별감독을 들어갔는데 왜 그런 사고가 나냐. 그러면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노동부 특별감독이 진행되는 일정에 따라서 특별감독팀이 들어가는 곳은 표준 작업을 준수해요. 옆에서는 뭐 혼재 작업이 되고 뭐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난리가 나지만 그 특별감독팀이 들어가는 코스에는 표준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인원도 충분히 넣고 공간도 충분히 확보하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노동부는 들어가면 그런 곳만 보고 나오기 때문에 감독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이나 특별 감독이 굉장히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이번에 공판 열리는데 중대재해가 5건이 그 시기에 발생을 했는데 빅도어 사고는 전원 무혐의 처리를 검찰이 해줬습니다. 4건에 대해서는 한영석 대표이사는 불기소됐어요. 불기소 이유는 현대중공업의 안전관리 보건 규정에 조선사업부에 안전관리 총괄 책임은 사업부 대표에게 있지 전체 현대중공업 대표에게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부 대표에게 있다면서 그 안전관리 규정을 이유로 삼았고 두 번째는 직접 현장 노동자들에게 한영석 대표이사가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봐서 검찰이 중대재해 4건에 대해서 전부 불기소했어요. 검찰이 불기소를 하고 공판이 열리니까 한영석 대표이사가 공판 첫날 자기는 635건 산안법 위반 전부 인정한다. 그러니 재판이 길어질 거니까 자기 것만 따로 분리해서 빨리 신속하게 종결해달라고 주구장창 주장을 했고 재판부가 받아줬어요. 받아주자마자 공판 열린 첫날 검찰이 한영석 대표이사에게 산안법 635건 위반으로 2천만 원 구형 때렸어요. 그래서 한영석 대표이사는 재판이 이제 시작됐는데 재판이 적어도 한 5, 6개월은 갈 텐데 그 기간에 법원에 오지 않아도 되고 마지막 선고할 때 와도 되는 거죠. 그리고 검찰 구형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일부러 노동부에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노동부가 중대재해 5건을 조사했고 현중지부가 중대재해 5건에 대해서 고발장을 다 접수했기 때문에 고발인 조사를 다 한 노동부의 의견은 뭐였냐. 자기들은 당연히 한영석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전원 그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불기소한 거는 사실 우리는 의견을 넣었고 검찰에서 안 한 거기 때문에 그건 검찰 가서 따져라는 거죠. 이게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사건인데 개정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도 않았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시기는 아니지만 이 5건이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대표이사에게 검찰구형 2천만 원으로 되는 것 이런 부분에서는 최근의 문제만은 아니고 검찰이 솜방망이 처벌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 방법이 되고 있다. 이것도 중대재해를 문제를 못 풀게 하고 반복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보고 그러다 보니 위험 작업을 하는데 안전관리는 없고 빨리빨리 공기 맞추기 위해서 주어진 물량 쳐내려고 하다 보니까 중대재해가 빈발한다. 이렇게 해서 저는 크게 나누면 한 4가지 정도로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세계적인 어떤 공장인데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게 좀 충격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구조, 제도적인 문제들이 지금 계속 중대재해를 재발시키고 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전주 연구원. 네. 우선은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에는 위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반복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위험은 그거잖아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죠. 근데 그 자체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위험이 드러났다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고가 위험이 이제 드러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위험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는 저희가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아차 사고라든지 작은 사고들에 대해서 적극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조직의 반응력을 높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작업 공정들이 있습니다. 작업 공정들이 있는데 이 공정들이 어떠한 형태로서 작업 형태와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어떠한 시간 동안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우 세부적인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표준 작업 지도서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도 그것이 있죠. 근데 저희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표준작업 지도서, 그러니까 해당 공정의 표준작업 지도서를 봤을 때 굉장히 놀랐던 거는 표준작업 지도서가 너무 부실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A4 한 장의 이 표준작업 지도서상의 공정과 거기에 따른 위험성과 위험성 예방하기 위한 어떤 뭐 2인 1조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보통 여러 개의 작업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작업에 대해서 한 페이지에 들어가도 그러니까 모자를 판에 여러 개의 작업들이 하나의 공정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공정이 세분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위험성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부실하게 적용이 그러니까 이 기록이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표준 작업 지도서상에 등록돼 있지 않은 공정이 또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건데, 그러니까 공정이 기록이 되더라도 등록이 되더라도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세분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없는 공정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작업들은 새로운 작업들이 아니라 예전부터 해왔던 작업인데 그 공정이 등록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공정이 등록돼 있지 않으니까 그 공정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인지하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표준 작업 지도서에 따라서 일일 작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직장이나 반장, 팀장 라인에서 해당 팀에서 그날그날의 작업을 이제는 노동자들한테 지시를 하고 어떤 위험성에 대한 인지까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은 뭐 밀폐 작업이기 때문에 뭐 산소 측정을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된다거나 2인 1조 작업이라거나 뭐 등등의 이제 주의 조치를 함께 하고 이제 작업에 파견되게 되어 있죠. 근데 제가 봤던 어떤 사고 같은 경우는 해당 작업 공정이 예를 들어서 3월부터 시작되는 2016년도에 발생한 사고예요. 모스 분사 이후에. 근데 3월부터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표준 작업 지도서에 해당 공정이 6월 달에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면 3개월 동안 그 공정은 거의 그림자 공정이 된 거죠. 이 공정이 도대체 어떤 수준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현장에서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게 6월 지나고는 9월에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 9월에 발생한 사망사고의 위험성도 제대로 평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현미영 목사님이 기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안전보건 시스템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표준작업 지도서 상의 공정과 위험성에 대한 것들을 얼마만큼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현장에 인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자세하게 기술된 표준작업 지도서가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으로 적용되고 있는가가 두 번째 평가 지점인 거죠. 그래서 둘 다가 되고 있는데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첫 번째부터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현대중공업 위험이 구조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위험이 분명히 해결 가능한 위험이 너무나 많은데 마치 중공업은 원래 위험한 작업이 많다라고 하는 인식을 공고화시키고 고착화시키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으니까 해결 불가능한 위험이라고 거꾸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노동자들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해결 불가능하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면화된 결과인 거라는 거죠. 만약에 노동자들의 안전불감증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구조적인 차원에서 좀 전체적으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위험이 이제는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통되지 않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렇게 이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과 기업이 어떤 국면에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갈등적이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좀 보조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이것들이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여전히 이 경직된 노사 문화가 이 안전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소통해야 될 위험과 관련된 정보들이 전혀 이제 소통되지 못하고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굉장히 까다롭게 이제 어렵게 자료를 좀 받아야 되는 수준에서 좀 놀랐고, 심지어 제가 놀랐던 거는 산재조사표를 노동조합이 직접적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에 좀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좀 이런 지경까지 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안전 문제에서 뭐 다른 노사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안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현장의 노동자의 참여가 굉장히 이제는 관건이기 때문에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기업 차원에서 이 정보에 대한 소통이나 교류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위험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위험성 평가 규정을 보면 원청이 하청 업체의 위험성까지 다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로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아차 사고가 발생해도 위험성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수많은 아차 사고 상에서 일어난 위험들을 적극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러니까 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이루어지게 했다면 중대재해까지 막아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의 기본은 좀 구축되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노동자나 현장 작업자들이 이 위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부서장, 과장, 팀장 내지는 사내협력사 대표, 소장, 반장, 오히려 이제 관리 감독자나 현장 감독자 라인이라고 얘기하는, 실제로 이분들이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과로쳐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안전 패트롤이 움직여지고 안전감시자가 있고 뭐 노동조합이 현장을 돌면서 작업 중지권을 발동하고 있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현장에 작업을 지시하는 반장이나 직장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위험한 작업들이 있으니 이 부분들을 주의하고 뭐 위험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생산에서의 위험은 굉장히 이제는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경영상의 문제입니다. 안전보건 시스템을 넘어서 안전경영이라고 이제 현대중공업이 안전경영 하겠다고 패러다임 전환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안전경영이라고 하면 이 직접적인 생산 라인들이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과 실천을 얼마만큼 가져갈 건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이 전혀 지금 해결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고요. 그런 면에서 안전경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